두 번째 삶, 나는 화요일에 죽었다. 극적이지도 않았다. 비명도, 사이렌도 없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뒀다. 언니는 방 저편에서 내 약혼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두 사람 중 누구도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것이 어둠이 찾아오기 전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눈을 떴다. 3년 전으로 내가 자란 집, 내 어린 시절 침실에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손은 떨려 살아있었다. 처음 한순간은 신이 내게 선물을 준 거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순간 기억이 밀려왔다. 언니 서랍 속에서 발견한 청첩장. 내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언니의 이름이 적혀있던 그 청첩장. 날짜는 언니가 내게 나는 다니엘을 그런 눈으로 본 적조차 없어 라고 말하기 무려 6달 전이었다. 나는 그 어린 몸으로 그 오래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심을, 내 삶을 되찾으려 싸우지 않겠다고. 대신 언니에게 그 삶을 통째로 넘겨주겠다고. 한 조각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리고 그녀가 그 안에서 익사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자신의 적에게 왕좌를 손수 건네주고는 그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다며 계속 언니가 내 무덤 위에 쌓아 올린 것들, 나는 그것으로 그녀를 그 속에 묻어버렸으니까. 두 번째 삶의 첫날 아침, 나는 울었다. 두렵거나 혼란스러워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기억났기 때문에 울었다. 약혼 기념 만찬 자리에서 언니가 내게 지어 보이던 가짜 미소, 다니엘이 언니를 바라보다 잠깐 시선을 멈추던 그 찰나들, 그때마다 나는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두 사람이 이미 나를 지워내려 계획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그들을 믿으며 보낸 모든 순간, 나는 다시 24살이 되어 있었다. 추운 3월 아침이었다. 내가 알던 나, 그 순진하고 눈만 버전의 나.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손도 한번 잡아주지 않은 채 홀로 병실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꼭 3년이 남아있었다. 이번엔 달랐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서랍장 위에 놓인 사진 액자, 나와 언니 서로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내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언니는 온 세상이 나인 것처럼 내게 기댔다. 액자를 들어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아. 사진 속에서조차, 배신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찍은 사진에서조차 언니의 눈은 카메라를 향하지 않았다. 그 눈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관찰하듯 재듯 무언가를 계산하듯. 어떻게 이걸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 나는 액자를 뒤집어 놓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언니 카일라에 대해 말해야겠다. 그녀는 방 안의 공기를 조용하게 만드는 종류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 선택받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력.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다. 엄마도 아빠도 우리가 함께 나눠 가졌던 모든 친구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깊이, 가장 맹목적으로 사랑한 건 바로 나였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실수였다. 두 번째 실수는 그녀에게 다니엘을 소개시켜준 것이었다. 다니엘 하우, 대학 때 만난 내 남자친구. 내가 평생을 함께하리라 믿었던 남자. 키가 크고 머리가 좋고 성공했으며 위대한 집착이 있었다. 그것을 나는 그때 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시카고 도심의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나에게 프로포즈했다. 샴페인, 은은한 조명,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풍경. 그가 그날 밤 내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프로포즈하기 불과 2주 전 직장 파티에서 그와 언니가 이미 키스를 나눴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은 그것을 나에게 숨기기로 함께 결정했다는 것. 그들은 3년을 숨겼다. 나를 그 속에 함께 묻은 채로. 그러나 처음 살았던 그날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반전이 있었다. 두 번째 삶이 시작되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바로 그 반전이. 다시 태어난 첫 아침,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엄마는 부뚜막 앞에 서 있었고 아빠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언니는 실크 가운을 입고 식탁에 앉아 폰을 내려다보며 늘 그렇듯 힘들이지 않아도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미 거기 있었다. 우리 집 식탁에 아침 8시에 처음 이날을 살았을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약혼자가 가끔 일찍 올 수도 있지. 그렇게 넘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달리 보았다. 내가 들어오는 순간 언니가 고개를 들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턱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도 보았다. 다니엘이 나를 보고 웃은 뒤 곧바로 언니에게 시선을 옮기는 것을 보았다. 엄마가 내게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했을 때 언니가 요즘 항상 그래라며 두 사람이 함께 낮게 웃는 것을 보았다. 농담이 아니었다. 리허설이었다. 그들은 이미 이 이야기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할지를 정해놓고 있었다. 늘 피곤하고 평범하며
결국에는 조용히 비켜줄 여자는 언니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따르고 다니엘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 태어나서 두 번의 삶을 통틀어 처음으로 그를 향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사랑도 따뜻함도 분노조차도 오직 전략만 있었다. 그 식탁에 앉아있던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카일라의 완벽한 비밀이 이 집에 숨겨진 유일한 비밀이 아니라는 것, 그녀조차 존재를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을 찾아낼 3년이 있었다. 결말을 먼저 알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힘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하며 살아간다. 배신의 충격을 받고 상실에 무너지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 나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 먼저 느끼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 이제는 달랐다. 이번에는 먼저 생각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며 이미 이긴 사람처럼 움직일 것이었다. 두 번째 삶에서 내가 내린 첫 번째 현명한 선택은 다시 태어난 지 정확히 나흘 후에 이루어졌다. 다니엘이 나를 저녁 식사에 데려갔다. 그가 늘 선택하던 레스토랑, 고급스럽고 촛불이 켜진,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자가 감사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 그는 묻지도 않고 내 메뉴까지 골랐다. 예전에는 그게 로맨틱하다고 느꼈다. 이제 그것은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말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식사 중반쯤 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요즘 말이 없네. 그가 말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진짜로 깊이. 그리고 이미 떠날 것을 결정한 사람이 짓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고 차분하고 어딘가 슬픈 듯한, 그냥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말했다. 그는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 미래가 이미 그에 의해 정리되고 서랍에 정돈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모르는 것은 나흘 전 그가 샤워하는 동안 내가 그의 재킷 주머니를 뒤졌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의심이 생겨서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원한 건 증거였다. 실물로 존재하는, 손에 댈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찾았다. 영수증. 두 마을 너머에 있는 보석상에서 나온 것.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8달 후였다. 처음 이 삶을 살았을 때 나는 이 영수증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가 나와 여전히 함께 있는 동안 카일라를 위한 반지를 샀다는 것을 몰랐다. 이별이 먼저 온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아직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우리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내가 매일 밤 그에게 전화를 걸며 믿음직스러운 연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언니에게 줄 반지를 샀다. 나는 영수증을 접어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미소 지었다. 그런데 두 번째 삶에서 첫 번째 진짜 반전은 그로부터 2주 후에 일어났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또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결혼 준비에서 손을 빼기 시작했다. 작은 것들부터 전화를 몇 번 놓쳤다. 웨딩홀 담당자와의 약속을 한두 번 미뤘다. 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냥 거리를 뒀다. 카일라는 곧바로 눈치챘다. 그녀는 수요일 저녁 와인을 들고 내 아파트에 나타났다. 늘 그녀가 의상처럼 걸치고 다니는 그 부드러운 걱정 어린 표정을 한 채. 요즘 이상해 보여. 그녀가 말하며 자기 집인 것처럼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얘기해봐. 이럴 때를 위해 언니가 있는 거잖아. 이럴 때를 위해 언니가 있는 거잖아. 웃음이 나올 뻔했다. 대신 나는 결혼 준비가 벅차다고 말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때로 웨딩 플랜을 보고 있으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밀려온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눈을 크게 뜨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어쩌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닐까. 거기 있었다. 첫 번째 부드러운 밀어내기. 걱정으로 포장하고 사랑으로 감싸서. 그녀는 내가 스스로 걸어나갈 만큼 충분히 가까이 왔는지를 떠보고 있었다. 자기가 직접 나를 밀어낼 필요 없이.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은 것처럼. 맞는 말인 것 같아. 나는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위로 안도감이 딱 반초 동안 스쳐 지나갔다가 연민의 표정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 대화 전체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 녹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날 밤 발견했다. 카일라가 와인을 다시 따르러 일어났을 때 그녀의 폰이 내 옆 쿠션 위에서 진동했다. 나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려다봤다. 미리 보기 한 줄, 이름 하나, 그리고 내 피를 완전히 차갑게 만드는 메시지 하나. 다니엘이 아니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년째 보지 못한 것이었다. 아커스 웹, 아버지의 전 사업 파트너. 내가 17살이던 해 부모님이 끝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어떤 조용한 불화 끝에 우리 삶에서 사라진 남자. 엄마는 그의 이름이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나오기라도 하면
얼굴이 참백해졌다. 가족 중 누구도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이름. 그런 그가 수요일 밤 9시에 언니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폰을 건드리지 않았다. 더 읽지도 않았다. 그냥 등을 기대고 와인잔을 손에 든 채 그 이름을 내 뇌의 특별한 공간, 오직 무기를 보관하는 곳에 조용히 저장했다. 카일라가 돌아와 폰을 집어들었을 때 그녀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능숙했다. 늘 그랬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나았다. 언니를 자매의 눈이 아니라 너무 일찍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 말을 바라보는 체스 선수의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 나는 그 다음 2주 동안 조용히 그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마커스 웹은 찾기 어렵지 않았다. 그는 애틀랜타로 이사해 민간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성공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졌으며 우리 가족의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부모님이 믿었던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 나의 과거에 대한 모든 이해를 단층선처럼 갈라버린 반전이 찾아왔다. 마커스 웹은 단순히 아버지의 전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카일라의 친아버지였다. 안다. 어떻게 들릴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나는 주차 건물 안에 차를 세우고 40분 동안 그냥 핸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왜냐면 이건 처음 살았던 삶에서 내가 알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두 번째 기회에서 내가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로소 드러난 것이었다. 어머니는 26년 전 바람을 피웠다. 마커스 웹은 그 결과였다. 내 아버지 카일라의 축구 경기를 코치하고 대학 지원서를 함께 쓰고 그녀를 자신의 자랑이라 불렀던 그 사람은 평생 다른 남자의 딸을 키운 것이었다. 그리고 마커스 웹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3년 동안 카일라에게 조용히 돈을 보내고 있었다. 선물도 자선도 아니었다. 전략적인 이체였다. 정확히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고 자신에게 빚을 진 금융계 지인이 있다면 추적할 수 있는 종류의 두 번째 삶에서 나는 그런 지인을 만들어 두었다. 카일라는 단순히 질투심에 다니엘과 내 삶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이름, 내 평판, 내 인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된 후 그것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닥칠 일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탐나서 내 삶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숨을 곳이 필요해서 내 삶을 훔치려 했던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이제 나는 배신의 전체 구조를 이해했다. 단순히 내 약혼자를 원하는 언니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 전체를 폭파시킬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마주하는 대신 내 존재를 조용히 비우고 그 안에 들어앉기로 결심한 여자였다. 내 이름을 쓰고 내 관계를 쓰고 내 사회적 위치를 쓰고 그리고 나는 너무 상처받고 너무 망신스럽고 너무 지워진 채 절대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처음 삶에서 내가 그 병원 침대에 눕게 된 것이었다. 스트레스, 고립, 나의 자신감, 재정, 지지 기반의 천천한 파괴 모두 설계된 것이었다.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히 나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꾸준히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부모님 집으로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가 카일라에게 빵 바구니를 건네며 짓는 늘 그래왔던 그 자랑스럽고 다정한 미소를 바라봤다. 언니가 식탁 너머에서 눈이 마주치자 따뜻하고 다정한 자매의 표정을 지어보냈다. 나는 똑같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서 3일 동안 공들여 작성한 이메일의 전송 버튼을 눌렀다. 수신인 마커스 웹은 6시간 안에 답장을 보냈다. 인사도 서두도 없었다. 딱 4글자, 언제, 어디서, 둘이서. 나는 폰 화면을 보며 미소 짓고는 도시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카페 주소를 입력했다. 공공장소, 우리의 세계에서 누군가 우연히 걸어 들어올 일이 없는 곳. 마커스 웹이 두렵지 않았다. 내가 준비되기 전에 내가 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카일라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용히 움직였다. 폭발물을 들고 걷는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이 아직 그 존재를 모르는 채로. 마커스는 내가 예상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침착했다. 비싼 정장, 조심스러운 눈빛, 수십 년을 어떤 것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살아온 남자. 그 결과가 온몸에서 느껴졌다. 오래전에 살아남는 것이 양심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이 앉는 방식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커피 테이블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를 닮았군요. 난 말했다. 카일라는 당신을 닮았고요. 침묵.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원하는 게 뭐예요? 26년간 비밀을 숨겨온 권력 있는 남자들의 특성. 그들은 모두가 돈을 원한다고 가정한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완전하게 신뢰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마커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해요.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쪽 귀퉁이에서 그 조심스러운 침착함이 갈라졌다. 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불륜, 카일라에게 보낸 돈, 두 사람이 맺은 조용한 합의. 그가 그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그녀는 그의 개입에 대해 침묵한다. 두 사람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깔끔한 사적인 거래.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어떤 펜은 정확히 맞는 순간이 올 때까지 뒤집어 두는 것이다. 나는 72시간을 줬다. 그리고 마커스가 그것을 안고 씨름하는 동안 내 나머지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왔다. 카일라도 다니엘도 그 누구도 몰랐던, 내가 수주 동안 조용히 실마리를 풀고 있는 사이 다니엘은 내 도움 없이도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회사, 두 파트너와 함께 운영하는 투자회사는 조용한 SEC 감사 대상이 되어 있었다. 처음 살았던 삶에서도 이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결혼 준비와 사랑과 행복한 미래 아내의 연기에 너무 빠져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이번에는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3개월을 포석 깔기에 썼다. 그의 업계에 인접한 컨설팅 회사에 하급 직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대학 동문인 한 기자에게 아주 구체적인 전화를 했다. 금융 사기를 취재하는 여자. 과거에 내가 그녀의 기사 팩트체크를 도와준 인연이 있었다. 다니엘의 이름은 주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다만 케이맨 군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고객 자금을 이체하고 있는 중소투자회사들을 들여다보라고만 했다. 그녀는 좋은 기자였다. 11일 만에 그를 찾아냈다. 기사는 목요일 아침에 나왔다. 나는 커피를 들고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다. 처음엔 알림 하나, 그 다음 5개, 그 다음 화면이 멈추지 않았다. 다니엘의 이름, 그의 회사, 혐의 부정행위, 고객 자금 불법 관리 같은 단어들이 자선 행사에서 찍힌 그의 사진 옆에 나란히 실려 있었다. 세련되고 흠잡을 데 없으며 늘 그가 보이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40분 후 카일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달랐다. 팽팽했다. 불이 난 건물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는 사람처럼. 뉴스 봤어? 그녀가 물었다. 무슨 뉴스? 나는 말했다. 잠시 침묵. 그 다음 아니야 됐어. 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목소리가 이상해. 웃음이 나올 뻔했다. 괜찮아? 카일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어. 또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것을 들었다. 한 번도 나를 두려워해 본 적 없던 여자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진짜 균열의 소리.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현관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을 들여다보자 마지막으로 예상했던 얼굴이 거기 서 있었다. 엄마였다. 그리고 그녀는 울고 있었다. 엄마는 문간에 서서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뒤로 넘긴 머리카락, 손을 손 위에 포개어 두 손으로 서로를 꽉 잡고 있었다. 마치 그것만이 자신을 붙들어주는 것처럼. 지금까지 엄마가 작아 보인 적은 없었다. 엄마는 늘 방을 채우는 사람이었다. 강한 의견, 날카로운 말, 그냥 걸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등을 곧게 세우게 만드는 존재. 그런데 그날 아침 문간에 선 엄마는 그냥 비밀에 따라잡힌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문을 열어드렸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자신의 손만 바라보다 말을 꺼냈다. 마커스한테 연락이 왔어.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가 그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얼마나 알고 있어? 충분히. 나는 말했다. 엄마가 눈을 감았다. 카일라가 알게 되는 것만은 원하지 않았어. 이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것도.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말했다. 모질지 않게, 다만 분명하게.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대신 그것을 모든 것의 밑에 썩혀뒀죠. 카일라는 그 썩은 것 위에 자신의 삶 전체를 쌓았어. 그리고 나를 그 속으로 끌어당겼고요. 엄마의 얼굴이 무너졌다.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이 나를 가장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우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그 두 가지보다 더 조용하고 더 완결된 무언가를 느꼈다. 자유를 느꼈다. 완전한 붕괴는 그로부터 3주에 걸쳐 일어났다. 천천히도 부드럽게도 아니었다. 다니엘의 회사는 공식 조사를 받았다. 두 파트너가 즉시 당국에 협조했고 그것은 곧 다니엘에게 어떤 방어막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다산이 동결됐다. 그 정교하게 구축된 자선 행사와 SNS로 만들어진 평판은 하룻밤 사이에 녹아내렸다. 그를 축하했던 사회 모임들은 실제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들 특유의 능숙한 속도로 거리를 뒀다. 카일라는 정확히 9일 동안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보고 있었으니까 조심스럽고 모호한 지지 성명을 올리는 것도 봤다. 댓글들이 회의적으로 변해가는 것도 그녀가 수년 동안 내 취향, 내 감각, 내 스타일을 청사진으로 삼아
쌓아온 팔로워 수가 조용히 줄어드는 것도 봤다. 그리고 마커스 웹이 내가 가족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진술의 압박 아래 그의 친자녀들이 제기한 유산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서에서 카일라의 친부 관계를 공개됐다. 내가 유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다른 가족이 한 일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카일라는 단순히 연방 수사를 받는 약혼자를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법적 분쟁에 휘말린 남자의 숨겨진 딸이기도 했고 26년을 거짓말 위에 살아온 어머니를 둔 사람이었으며 우리 주변 지인들 중 몇몇이 조용히 의문을 품기 시작한 훔쳐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다. 그 주에 그녀는 내게 4번 전화했다. 한 번 받았다. 왜? 그녀가 물었다. 딱 그것만 마치 자신이 설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리허설했던 모든 버전들, 준비해두었던 날카롭고 파괴적인 대사들 대신 나는 말했다. 네가 선택한 거야. 카일라, 오래전에 네가 이 길을 선택했어. 나는 그냥 결과가 오는 것을 막지 않았을 뿐이야. 침묵. 그 다음 아주 조용하게 미안해. 2마디. 3년 늦었다. 한 생엔 늦었다. 알아. 나는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다. 복수에 대해, 진짜 복수에 대해, 인내와 명정함 위에 세워진 분노가 아닌 복수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기는 느낌이 아니다. 숨을 내쉬는 느낌이다. 너무 오래 들고 다닌 것을 마침내 내려놓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나는 4달 후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다. 새 아파트, 새 컨설팅 회사, 오직 내 것만으로 이루어진 새 삶. 타인의 이름도, 빌려온 정체성도,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연기도 없이 31살. 완전히 두렵게 자유로웠다. 카일라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전체 사정을 모르는 공동 지인을 통해서였다. 그녀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침실로, 내 방 바로 옆에 있는 그 방으로.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는 완전히 남김없이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진 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한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이 됐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